안녕하세요. 예, 우리 세무사 유해 1기죠. 강의하기 전에 잠깐 OT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누군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거의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고 한두 명만 모르네. 예, 뭐 그냥 제 강의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빼고는 그냥 들어는 봤죠? 예. 그래서 강의한 지 한 16년 됐으니까 이제 16년 차네. 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강의 소개 잠깐 드릴게요. 세무사 유해 1기고요. 재무회계 오늘부터 개강입니다. 예, 일단은 그 작년 시험 문제가 원래 세무사 시험은 지엽적인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있었어요. 재고자산 문제가 사실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재고자산 문제가 여태까지 가장 어려웠어. 총 합쳐서 여태까지 IFRS 도입된 다음에 두 문제씩 출제되네. 30점씩. 그러면 32문제가 출제됐는데 재고자산 문제 3문제하고 유형자산 문제 1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엽적인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30회로 일단은 잡아놨고요. 일단은 올해는 고급회계가 안 나왔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고급회계가 12점씩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제끼면 안 되니까 유예반이니까 주제는 제끼지 마세요. 12점이 나왔을 때 6점 정도만 맞을 수 있을 성적을 가져가면 되니까 이번 강의 때는 중급과 고급을 실강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회계 내용하고 고급회계 내용을 강의를 다 할 거고 일단은 30회를 잡아놓은 이유는 이제 일단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고요. 제가 원래 22번 했었거든요. 작년에 22번인가 23번인가 했었는데 한 번 보강했는데 24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안 했던 농림업 그리고 주식기준 보상에 약간 한두 문제 그리고 좀 지엽적인 주제 중에서 안 한 것들 다 할 거예요. 올해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고급회계는 4회 정도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혹시 몰라서 2회 정도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28번에서 30번 정도 강의할 걸로 할 거고요. 유해 1기 때는 일단은 시간 많잖아요. 지금 이제 동차반이랑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소 3회독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격한 학생들 나한테 연락한 학생들 보면 연습서 6번씩 다 봤대요. 6번씩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6번 보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지? 최소 3회독에서. 그래서 유해 1기 때는 일단 이론 요약한 거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한번 보는데 전과목 1회도 연습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유해 2기가 있는데 유해 2기는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반 정도 출제하겠죠. 우리 학원에 2분 계시니까 저까지. 그래서 유해 2기 때는 약간 다소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해 3기 때는 실전형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도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60점 중에 지엽적인 문제를 다 내는 건 아니고 올해 출제 경향과 비슷하게 한 20점 정도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40점 정도는 기본 문제 낼 거고 유해 3기 때는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를 하겠습니다. 혹시 유해 2기 3기 들으실 분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를 바꿔가지고 이제 객관식도 제가 포인트 책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책 때문에 출제 지엽적인 문장들이 출제가 돼가지고 좀 요약서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길어가지고 해커스 IFRS 자 김원종 돼 있고 포인트 일단 중급회계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가 자 2판으로 개정됐는데 뭐 크게 바꾼 건 아니고 시험에 나왔던 말 문제들을 추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 쪽은 되게 많이 개정이 됐는데 2차 강의를 들을 때 그렇게 다소 힘들지는 않을 거라서 책을 새로 사야 되시는 분들 결정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겠지? 취사 선택을 여러분들 하시고 혹시 불편하면 다시 사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고급회계 쪽은 개정은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2차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부분이 별로 없을 테니까 요건 1판 갖고 오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야.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저 4회 할 때 그때는 요 책 가져와야 됩니다. 포인트 책. 그 다음에 문제집은 해커스 IFRS 그 다음에 세무사 김원종 재무회계 연습이고 요 책은 매년 개정해서 어쩔 수 없이 요건 새로 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4판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제가 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몇 문제 바꾼지 잠깐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 20문제 정도 바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뭐 그림으로 풀어주는 것들 좀 있잖아요. 유형자산. 근데 그 중에서 그림이 안 들어간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해설을 좀 많이 보강했습니다. 해설 보강하고 한 20문제 정도 강의할 때 이제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됐죠?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수익 문제 1번이 재매임 약정이었잖아요.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제 책에 있는 재매임 약정이라는 문제와 반품 조건부 판매 문제를 합쳐놓은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읽는 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서나 아니면 포인트 요약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기준서 문구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요걸 읽고 재무회계 연습 공부하시고 요걸 읽고 꼭 재무회계 연습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4번 볼 때 이상은 이제 3차생이나 4차생 또는 유회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3회독은 해야 되니까 1회독 하실 때랑 2회독 하실 때랑 이제 3회독 하실 때 너무 문제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포인트 책 한 50% 읽고 재무회계 연습 읽으실 때 50%, 이게 유회 1기 때 좀 할 내용이고, 이제 2회독하고 3회독 할 때는 요약서가 빨리 읽힐 거예요. 그래서 2회독 할 때도 한 30% 정도 읽으시고, 요거 30% 읽으시고, 요거 70%, 요거 70%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부하실 때 연습서로 푸시면서 모르는 내용들 포인트로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를 읽는 능력이에요.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론 요약 좀 잘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공부 방법인데, 맨날 하는 얘기인데 결석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듣기로 했고 유해반 다 따라가기로 했으면 같이 여기 힘내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할 거고, 여기 다 끝나고 나면 다 친해질 텐데, 다 친해져요. 안 친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친해지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같이 힘내야 되니까. 그리고 지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실하게 사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공부할 때 예습하셔야 되는데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한 분 빼고는 거의 다 얼굴을 다 알거든요.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예습을 안 해도 수업을 따라갈 실력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면 복습 시간이 줄어드니까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복습하는 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수업한 거는 거의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5분 정도면 복습이 끝날 거예요. 그럼 2과목 나가더라도 2과목 복습을 다 할 수 있죠. 6시부터 복습하면 집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해야지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을 토요일날 다 몰아서 하면 45분 공부할 내용을 다 까먹기 때문에, 수업 들은 내용을 다 까먹기 때문에 나중에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쳐서 이 시험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시는 걸로 공부하시고, 3번째, 계산기 좀 지참해 오세요. 사실 세무사 유해반에서 뭐 시험 문제를 계산기로만 푸는 방법이 통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제가 계산기로 푸는 방법들을 가르쳐 줄 거니까. 5개도 아니다. 요즘에는 금융자산도 다 계산기로 푸는 방법 알려주니까, 알겠지? 계산기 가져오셔서 같이 쳐봐야지 시험장에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2차 답안지로 꼭 풀어보시고요. 혼자 채점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채점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권고 드리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시험이 어쨌든 지엽적인 게 한 20점 나오고 기본적인 문제가 40점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40점을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면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실력이 안 되면 그걸 틀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 안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급회계 공부 안 하고도 붙은 학생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그걸 맞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채점을 하신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유해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채점을 하신 다음에 틀린 이유를 적어 놓으시고요. 저는 그걸 보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단원별로 3번 보관하고 나서 2번째 풀 때 내가 풀어갖고 또 채점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틀린 이유 적어놓고 첫 번째 푼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거기 틀린 이유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다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아예 복습도 안 하고. 알겠지? 그래서 이걸 부탁드리는데 그게 힘들다.
예, 막 이렇게 도서관에 막 이만큼 쌓여 있고 2차 답안지 그럼 귀찮잖아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 틀린 이유를 적을 때 예, 그냥 풀어놓은 거는 버리시고 그 틀린 이유를 여기 해설에다가 적어놓는 게 좋아. 책에 예, 문제에다 적어놓지 말고 해설에다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 달 남았을 때 맨 마지막 정리할 때 문제를 푸시고 맞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틀린 이유들을 다 적어놓은 걸 확인하시는 게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응시생이 많아가지고 부분 점수 나가요, 안 나가요? 회계학 1부는 안 나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맞으면 점수 나가는 거고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너 왜 점수가 그렇게 나왔냐? 채점이 안 됐대. 채점이 아예 안 됐대, 회계학 1부가. 얘가 그 정도 실력은 아니거든. 별로 못하긴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렇게 박스 쳐서 이제 문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자료를 준 다음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OCI에 미치는 영향이 나왔는데 요게 답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요것만 쓰셔도 답을 다 맞게 해준다고 들었거든. 밑에 계산 근거를 안 써도. 제가 알기로는 채점을 다 해준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답안 작성 요령을 보면 거기다가 계산 근거를 적으라고 하잖아. 적으라고 하니까 요렇게 쓴 다음에 요렇게 쓰신 다음에 예를 들면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에 감가비와 재평가 손실이 두 개 있었다. 그러면 거기 감가비 10만 원,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 10만 원 요렇게 쓰셔도 다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분개를 하셔도 맞게 해주고요, 산식을 써도 맞게 해주고 그림을 써도 맞게 해주니까 답안 작성 요령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한 책을 3번을 보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 풀이 방법을 일관화 시켜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 방법을 쓰면 A 방법을 계속 쓰세요. 제 왁구를 안 쓰시더라도. 알겠지?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이 방법 쓸 때는 이 방법 쓰고 이 문제 풀 때는 이 방법 쓰고 그렇게 풀지나 마세요. 그럼 실수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OCI는 뭐 재평가 잉여금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쓴 다음에 여기다가 또 분계산식 그림으로 나가도 답을 다 맞게 해준다고 하니까 답을 쓰는 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채점을 안 해. 나는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채점을 빨리 하고 난 퇴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양식이 위에 이렇게 문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밑에다 쓰지 마세요, 제발. 알겠지? 내가 찾기 힘들게. 그러니까 답을 먼저 쓰고 계산 근거를 밑에다 쓰세요. 알겠지? 비워 놓더라도 답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계산 근거를 쓰세요.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제 경향입니다. 이 출제 경향이 계속 변하네. 여러분들 원래 한 2010년도 IFRS 도입될 때부터 한 7년간은 그냥 중급 회계에서만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큰 문제, 이렇게 큰 문제로 2문제를 주고요. 주제는 그냥 2가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30점, 30점으로 그냥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만 공부했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동차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 그러다가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주제를 4가지 주제를 문제를 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이렇게 문제를 내서 요게 문제 1번, 요게 문제 2번이라고 해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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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으로 4가지 주제가 나오다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4년 정도지, 4년 동안은 주제가 많이 나오죠. 6개에서 8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렇게 잘라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 다 10점은 아니고 어떤 거는 12점이고 어떤 건 10점이고 어떤 건 8점으로 그냥 10점으로 쓸게요. 그래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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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으로 해가지고 단원별로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었어. 그럼 단원이 몇 개 나오는 거죠? 6개. 그럼 올해는 교수님 2단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근데 주제는 몇 개 나왔어요? 7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올해 주식기준 보상에서 4개 주제 나왔고 그 다음에 수익에서 3개 주제 나왔는데 뭐 8점, 10점, 12점이었고 6점짜리 2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8점, 10점 있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근데 강의를 할 때 요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적응을 못하니까 제 문제집은 그냥 요구사항을 때려받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BS와 IS 개정 과목들 다 물어봤으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풀 때는 제가 분계도 알려주고 산식도 알려주고 그림도 알려주고 스킬도 알려주고 분계도 한 번씩은 해줍니다. 세무사 시험에는 가끔씩 분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분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전형 문제들은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기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 풀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스킬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을 먼저 풀어주고 주제별로 좀 어려운 주제들은 한 문제씩 더 풀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출제 경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여러분들 복습 방법인데 제 책은 뭐 여러분들 다 거의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니까 문제를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기본 문제와 고급 문제. 고급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들도 포함시켜놨어요. 근데 유해반이라고 해서 유해생이라고 해서 뭔가 막 고급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실력을 제가 파악해보고 내가 회계학 2부와 그 다음에 세법학 1, 2부가 되게 약하다. 그러면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역적인 문제 나와도 틀린다 그랬죠. 괜히 건드려 놓고 원가 회계 풀 실력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좀 실력이 있고 내가 복습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그럼 기본 문제는 전 문제 다 푸시고요.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셔도 되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그날 카톡이 온 학생들이 한 5-6명 있었거든요. 그날 온 학생들 뭐 지금까지 온 애들은 뺄게 난 그날만 중요해. 그래서 요렇게 푼 학생들이 한 3회독에서 6회독 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맞아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권장사항은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2강사, 4강사 다 들어봤고 뭐 저는 4차생이다. 그러면 전 문제 다 푸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단원마다 어떻게 강의하죠? 재고자산이 있으면 출제 범위 일단 써주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서 시험에 3년에 한 번씩 나올 문제들은 별표 3개를 쳐놓죠. 그런 다음에 2번째 중요한 주제는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는 별표 2개.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거 지역적인 문제도 그럼 별표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거는 가져갈 사람 가져가지 않을 사람 취사 선택하라고 해서 요렇게 강의를 했었죠. 근데 그거 해주는 시간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오늘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에 재고자산에 출제 범위를 써줄 거거든. 현금 및 현금조사단과 현재가치평가도. 근데 그거 쓰는데도 한 10분씩 걸리니까 맨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올해 책을 좀 개정했습니다.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1장만 잠깐 볼래? 2장 뭐 한번 펴볼래? 2장 연습서. 그래서 연습서에 장마다 그 바로 앞에 출제 경향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거기 출제 경향에 중요도가 3개 이상인 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별표가 하나 정도인 거는 이제 유해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풀어는 보세요. 적어도 3회독은 해야 돼. 별표 하나라도. 그래서 주제별로 다 써놨고 그 다음에 또 필수 문제 리스트를 막 나한테 달래. 알겠지? 강의 다 했는데. 그럼 내가 그거 다시 칠 순 없잖아. 온라인 수강생 때. 그래서 그 필수 문제 리스트를 세무사 준비생들의 필수 문제 번호와 유해생의 필수 문제 번호를 아예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할 필요 없네. 알겠지? 그래서 요거 권장사항에 제가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을 전부 다 필수 문제로 적어놨으니까 그것만 푸셔갖고 6회독 회곡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나는 이번에 회계학 1부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전 문제 다 풀면 되고. 그래서 거기 필수 문제 리스트도 이번에 다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편하게 책을 개정했다. 여기까지가 일단 OT입니다. 끝. 분위기가 침울하네. 항상 한 10번 할 때까지는 침울해. 합격할 줄 알았지. 네, 인생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나도 뭐 인생 그렇게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잖아. 근데 저 계속 성공하고 살은 거 아니야. 항상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근데 노력하다 보면은 성공하는 건데 올해 전화 온 여학생 중에서 4차생이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3차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나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 한다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거든. 이제 고생 다 했으니까 행복하게 이제 살아라. 그랬더니 카톡으로 울더라고. 그래서 좀 고생한 학생들이 붙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붙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세무사 시험은 제가 여태까지 강의해본 결과 끝까지 포기를 안 한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간이 좀 긴 거니까,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은 뭐 공부적인 능력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그 차이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떨어진 학생들은 없으니까 다시 마음부터 추스리세요. 한 10회 정도, 한 달 정도 강의할 동안에 그러다 보면 다 잊게 되고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술련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죠. 올해 작년에 동차생이 좀 꽤 있었잖아요. 3천 몇백 명이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날라간 학생들이 내가 알기로 15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유해생이랑 4차생이랑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아직도 3천 명이 있으니까 채점하는데 말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도 4점 정도나 3점 정도로만 나오는 거야.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2점. 그래서 올해도 뭐 100개 정도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 찍어주는데 한 20개 정도 찍어줄 테니까 그것들은 그래도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제가 찍어주는 약술력 문제는. 그래서 다른 강사들은 재고자산부터 그냥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는 재고자산 하기 전에 다른 약술력 문제를 조금 강의하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포인트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필기하지 말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1장과 1장을 맞추기 위해서 1장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시험에 1장은 안 나옵니다. 그건 날 믿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1장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문제로 그냥 볼게요. 이거는 2장. 자, 기본 문제 1번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제 1번 2-2 페이지. 자, 거기에 물음 1, 물음 2, 물음 3. 요거 3개만 우리 가져갑시다. 물음 1, 물음 2, 물음 3. 알겠죠? 체크해놓고 요 약술력 문제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요게 법인세 회계 문제 나올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워놓으면 그때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니까 여기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기본 문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물음 1, 물음 2, 물음 3반 체크해놓으세요. 그거 3개만 보면 돼. 날 믿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뭔지 아세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죠. 가장 대표적인. 거기에 구성요소니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말합니다. 즉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자산부채, 자본,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괜히 설명했네. 자,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4줄 이내로 기술하라.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놓읍시다. 필기하지 말고요. 알겠지? 필기하지 말고 제가 체크해주는 키워드에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야.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회계 원리 때부터 이거 외워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의 정의. 자, 회계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만 분계장에 분계를 하죠. 그래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그거는 과거 사건의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일단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요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이 되려면 기업이 법적으로 소유를 해야 되죠. 이 법적으로 소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통제라고 한다. 근데 회계학은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꼭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산 잡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뭐라 그러니? 그거를 수업을 들어야지. 우리 금융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권 자산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산 잡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회계학은 돈으로 씁니다.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돈으로 써요. 그래서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죠. 경제적 자원. 됐죠? 근데 경제적 자원을 다른 말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합니다. 요게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쓸 거거든. 이게 여러분들 개념 체계가 개정된 건 아세요? 2019년 12월 4일 날. 예, 그래서 이게 개정됐는데 개념 체계는 기준을 만드는 이론 체계잖아요. 근데 요 정의에 따라서 기준이 개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경제적 자원이라는 말은 뒤에서 무형자산 읽을 때나 유형자산 읽을 때 또는 투자부동산 읽을 때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또는 뜻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경제적 효익이라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 이 캐시플로우를 현금 흐름이라 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정의 쓰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적 지닌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냐? 절대 안 나옵니다. 예,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저랑 법인세 회계를 들을 건데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채점하기도 쉽잖아. 키워드 딱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3점으로 내기가. 그러면 이거 갖다가 말을 만들 때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야? 법인세 비용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 키워드 쓰시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업이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죠. 미래의 세금을 적게 내고 되니까. 그래서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이 통제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요건 키워드 3개 꼭 암기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죠. 자산부채의 정의 쓰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아요. 회계는 과거 사건의 결과, 거래만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부채하면 자산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는 현금이 유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말로 써놨겠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면 미래 현금 흐름에, 자 이번엔 거꾸로죠. 유출을 증가시키거나 유입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미래 현금의 유출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채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뭐다? 돈을 갚을 현재 의무다. 자, 사실 요걸로만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우리 유예생 같은 경우에는 충당부채도 강의합니다. 동차생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 충당부채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는 거 알아요? 2년 전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내가 올해는 안 했어, 동차반에서는. 예. 그래서 현재 의무 나오면 여러분들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예.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법적인 의무로 보는 게 있죠. 기업 관행상의 의무. 그 의무를 뭐라고 한다? 의제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의제 의무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있으면 법적으로 엔진을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법적인 의무고요. 6개월 이후에 기업 이미지 때문에 리콜 의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제 의무라고 하고, 그거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미리 설명할게요. 예, 우리 의제 의무라고 하면 무조건 부채 잡는 거예요. 2가지 요건이 더 필요해요. 2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리콜 해준다고 상대방에게 뭐뭐해야 돼? 표명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에게 표명해야 되고, 여태까지 표명한 걸 전부 다 지킨 거야. 그래서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의제 의무를 잡습니다. 충당부채 때문에 미리 설명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에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것도 시험 문제가 요 부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 나오냐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이렇게 쓰면 요 키워드 3개를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그거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미래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미래의 현금의 유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의무에 해당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요 부채는 자산보다 더 중요해. 여기서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당부채에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될지 아니면 우발부채로 인식해야 될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공시하지 않아야 될지, 그 문제가 나오면 부채의 인식기준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충당부채의 인식기준. 그럼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걸 쓸 때 부채의 정의에 요걸 갖다 써야 되거든. 충당부채. 그러니까 요게 충당부채에도 쓰이니까 그때그때 두 번 외우라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외우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자산보다는 부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지울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키워드에다가 다 밑줄 쳐놨어요. 1, 2번에. 네, 그래서 그 키워드 외워놓으시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자 기업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 자 그런 사건 중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건들은 이만큼 많을 거야. 됐지? 근데 우리는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재무제표에 기록합니까? 이 사건들 중에서 일부만 기록합니까? 일부만 기록하죠. 그래서 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에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뭐라고 합니까? 인식. 그리고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됐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재무제표에 포착하는 과정, 캡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인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인식하려면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 중에서 뭘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인식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통과 필터링을 통과해야지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정 전에 인식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후에 인식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도 개정 전에 인식기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여기 있는 사람 내가 공부한 기간들 다 아니까. 요게 개정된 게 2019년 12월 4일날 개정됐거든요. 근데 이 인식기준이 개정되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IFRS가 개정돼야 되잖아. 근데 IFRS의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은 개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KIFRS에서 공부하는 인식기준은 어차피 이걸 갖다 쓸 건데 이걸 갖다 쓸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언제 나오는 거야? 1차. 알겠지? 개념체계 물어볼 때. 근데 여러분들 다 유해생이니까 2차를 쓸 때는 각 기준서에 있는 인식기준을 물어볼 테니까 이걸 암기하셔야 돼. 됐지? 그러면 첫 번째, 요 정의를 통과해야 되죠. 이 정의를 통과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인식이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말한다. 요게 이제 개념체계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인식 요건을 8줄 이내로 기술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데 나는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의 요소.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에 일단 정의에 충족해야 됩니다. 요걸 전제조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인식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기준 두 가지. 우리는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자산부채 있을 때 미래의 경제적 효익. 자, 요 뜻을 뭐라고 하는 거야? 미래의 현금 흐름.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출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높은 것 중에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는 돈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요 기준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생물자산의 인식 기준으로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워버리는 게 좋겠지. 그러면 두 번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험엔 안 나왔는데 작년에 회계사 시험에 농림어업 문제가 나왔어요. 혹시 젖소새끼 아세요? 1차 강의하고 우리 객관식 강의할 때는 설명하잖아.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생물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쓰라고 그러거든. 나는 회계사 세무사 강의할 때 이거부터 먼저 때리고 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생물자산이니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자산이니까 유익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하나를 쓰래. 못 써야 되는 거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게 2점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외워놓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서 강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충당부채가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충당부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충당부채에서도 요 인식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를 시험 문제, 약수명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외우면 되죠. 충당부채는 부채에 있으니까 못 쓰면 되는 거야. 부채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출 가능성이 높고. 자, 몇 퍼센트 초과예요? 그렇지, 50% 초과. 어떻게 돼 있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
그러니까 50% 초과라는 거지.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대. 예, 그래서 여기서 외워놓으시면 편하니까 이건 외워놓자. 예, 근데 계정후 인식기준은 이제 용어를 바꿔놓은 거야. 이게 기준이 요즘에 바뀐 거는 형이상학적인 용어를 써놓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충족한 건 동일하고, 자,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잖아.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보고 그 회사를 주식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목적적 합성. 그래서 이 표현만 바꿔놓은 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요 말을 또 바꿔놨죠. 여러분들 표현 충실성이라고 들어봤죠? 그 뜻이 뭐죠?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하자. 그 뜻이 뭐라 그랬어? 계정 과목이 현금 100억이면 계정 과목 현금 정확하게 쓰고 금액 100억을 정확하게 쓰자. 그게 표현 충실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된 거고, 이게 이제 회계사 시험에 말 문제로 1차 시험에 나왔다고. 여기 3차생들 있지. 그래서 이게 목적적 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이게 and예요, 아니면 또는이에요? and잖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근본적 지적 특성을 충족할 수 있을 때 인식하라는 거지. 근데 회계사 시험에 목적적 합하거나 충실하게 표현할 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또는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최근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얘는 없는데 제약 요인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는. 그래서 이제 장부에 기록할 때 드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돈에 비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더 커야지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개정 전 기준인데 이거는 안 외워도 되고 3차생들만 외우시고 우리 1차 목적으로는 요걸 쓰시면 되는 거야.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지? 그게 물음 2번입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음 3번 한번 볼게요. 자,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돼 있죠.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자, 여러분들 요게 기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여기 기출 문제예요. 요게 1999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입니다. 표시하지 마.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 요즘 추세랑 달라. 요게 2차 시험이었어. 그럼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계학인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물어본 거야? 요 인식 기준 물어본 거죠. 근데 지금은 개념체계 단원이니까 답을 쓸 때는 이걸로 답을 써야겠죠. 그러면 인적 자원이니까 어떤 재무제표에 여기에 XXXC를 1억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걸 통과해야 되니까 일단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지. 그럼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자산의 정의. 과거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럼 인적 자원은 열심히 일하니까 돈은 벌어다 줘요. 아무리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은 되는 거야. 그리고 과거사건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니까 과거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인적 자원은 뭘 못한다? 통제를 못한다. 그래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요걸 먼저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은 높죠. 인적 자원. 요건 되는데 그 사람의 가치가 1억인지 2억인지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 요걸 써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 중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하면은 뭘 못하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야. 충실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물음 3번에 통제하지 못하고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걸 쓰라고 1999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음 1, 물음 2, 물음 3만 하고 넘어가자.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외우고 가자. 오늘 내가 잔소리를 별로 안 했나 봐.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의 정의.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입니다. 요걸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이연법인시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때 강의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를 말합니다. 요거 가지고 충당 부채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때 그 키워드 하나당 3점씩 들어가니까 그건 외우고 가고, 그 다음에 인식 기준 중에서 요걸 외우기보다는 요걸 외워야 돼요. 우리는 기준서가
2차 시험 때 약술형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 전 인식 기준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자산과 수익이 나오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부채와 비용이 나오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그럼 자본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자본은 인식 기준이 없어요. 자본은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산부채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인식되는 거야. 자산부채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자산을 증가시키면 자본도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면 자본도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되면 자본이 감소되고,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이 증가되니까 그렇게 종속적으로 인식되니까 자본은 인식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 한 장 넘겨보시면 챕터 3에 재무제표 표시와 공정가치 측정이라고 돼 있죠. 네, 중요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필수 문제가 없죠. 네, 그냥 요 포인트 때문에 제가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X 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강의는 어디부터 할 거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재가치평가부터 할 겁니다. 자, 4단원 잠깐만 요거 문제집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에 옛날에 이걸 써줬는데 지금 이제 안 써도 되니까 말로 할 거야. 여기 문제집에 내가 필수 문제 리스트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재가치평가에서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될 수 있는 금액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1차에.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알겠지? 2차에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들어봤죠? 저한테 객관식 들은 사람들은 그것도 2차에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안 할 거고 현재가치평가는 할 거야. 그래서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 그건 가져갈 거예요. 자, 장기성 채권 채무의 자, 현재가치평가는 가져갈 거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자, 회계학에서 금액 시기 할인율을 알고 있는 자산은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로 했어. 이제 분개를 하는 거잖아. 그럼 분개를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재고자산, 여기다 현금을 쓸 거야. 그게 인식이야. 그럼 인식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측정이라고 합니다. 다 까먹었겠지만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역사적 원가, 그리고 현행 원가, 그리고 사용가치, 그리고 공정가치. 부채를 측정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죠. 다 똑같은데 사용가치만 뭘로 바뀌어요? 이행가치로 바뀌죠.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산 측정이나 부채 측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자산을 계속 가르칠 건데 자산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필기해 줄 때 기말 평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사용 목적인 자산은 매도할 게 아니니까 정보 이용자들은 뭘 알고 싶어요? 내가 구입한 금액. 그래서 사용 목적의 자산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게 이론적으로 우수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샀다 팔았다 하는 자산이니까 이론적으로 뭘로 평가해야 돼? 매도 금액.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지. 됐지? 근데 그것보다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 있어요. 자산의 정의가 지워버렸네.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으로 돼 있다고. 근데 지금 현재 측정할 때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기간이 단기일 때는 아니야.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일 때 뭐하고 뭐 3개를 알고 있으면 금액 시기, 할인율이 고정돼 있으면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평가할 거라고 그 4가지로 측정하기 전에.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해.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가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액 시기 할인율을 알고 있는 자산이야. 그럼 그건 뭐하고 뭐밖에 없다. 계약서에 금액 시기 할인율이 있어야 돼. 채권과 채무. 제발. 그래서 이제 채권과 채무가 기간이 몇 년 이상일 때 1년 이상일 때는 현재 가치를 평가할 거라고. 근데 이 현재 가치 평가하는 내용이 세무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죠. 보통 시험에 출제되면 60점 만점일 때 현재 가치 평가하는 내용이 한 20점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올해 안 나왔으니까 너네한테 많이 나오는 거야. 올해만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는 금융자산, 그리고 금융부채, 그리고 리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수익에서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선수금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의 6가지에 계속 쓰일 거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 기초를 먼저 배울게요. 뭐 나한테 배운 사람 다 알겠지만 예, 그래도 하고 갈 거야. 알겠지?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강의하고 넘어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론 요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요약은 뭘로 할 거냐? 포인트 책으로 할 겁니다. 우리 2차를 공부할 때는요. 포인트 책을 공부할 때 제가 체크해 준 것만 봐도 돼요. 다 읽지 않고. 근데 제가 이런 단어는 좀 있어요. 이 단어는 단원 전체의 포인트를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단원들이 있어요. 그건 다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를 다 안 하더라도. 알겠지?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검사채다. 예, 그러면 제가 필기해준 내용에 제가 별표 쳐주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것만 읽어봐도 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재고자산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그럼 다 읽어보라 그래. 왜냐면 그거는 취득부대 비용 하나 틀리면 뒤에 거 다 틀리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는 문제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2페이지 보시면 현금 이행업자산 있죠? 1차 때만 공부하는 거야. 이거 1, 2차 같이 쓰는 포인트 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 2차 강의 처음 듣는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요거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자, 여러분들 요거 책 잠깐만 볼게. 문제집. 자, 문제집을 보시면 14페이지를 잠깐 볼게. 14페이지. 14페이지. 자, 거기 세무사 2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돼 있죠. 예. 앞에 출제 경향은 솔직히 안 중요해요. 예. 제가 그랬죠. 주식기준 보상은 잘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예. 가전은 가라 그랬죠. 3회도. 그러니까 올해 나왔잖아. 예. 그러니까 14페이지, 14페이지.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돼 있잖아. 너 작년 책 갖고 있니? 예. 왜 그래 광수야. 자, 14페이지. 예, 거기에 내가 단원별로 중요도를 좀 써줄 거예요. 알겠지? 그냥 옆에다가 단원별로 쓰는 거야. 자, 1단원 보세요. X 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책 맞추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2단원.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세모만 쳐놓고 예, 그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만 외워놓자. 그다음 3단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단원도 예, 현재가치 평가 잘하는 사람들은 예,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4단원은 공부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부터가 진짜야. 예, 재고자산은 중요해요. 별표 2개. 예, 여러분들 시험은 2년 연속 나오는 문제는 없죠. 왜냐면 1년에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오는 단원이면 진짜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럼 별표 2개 쳐놓는 거야. 재고자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유형자산 중요해요. 별표 2개. 유형자산은 4년 연속 나왔어요. 올해만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유형자산 중요하고, 자,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표 하나씩.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유형자산을 잘하면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은 날로 먹을 수 있죠. 요걸 잘해가지고 날로 먹는 단원이야. 그 다음이 뭐예요?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이 중요해요. 별표 2개. 그 다음에 금융부채, 아니 자산손상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자, 요거는 안 할 겁니다. 요거는 왜 안 하냐면 요 자산손상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영업권이 있을 때 손상차손을 얼마 잡는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원래 고급회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이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고급회계에 들어가 있어. 나만 중급회계에 있는 내용은 왜 중급회계에 넣어놨냐면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꽈락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치신 사람들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네, 기억도 안 난다. 영어권 먼저 까는 거. 네, 그래서 이건 안 할 거예요. 지역적으로 가더라도 이건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건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금융부채 네, 별표 2개. 그 다음에 충당부채 별표 하나. 충당부채는 많이 나오면 한 6점으로 나옵니다. 2022년도에 14년 만에 한 번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예생들도 요거는 가져가는 거야. 이제 올해는 동차생들은 안 했지만 잘 안 했죠. 어쨌든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 책 기준으로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1장부터 12장이 중급회계 상이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장부터 12장에서 열심히 공부할 게 뭐야? 재고, 유형,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건 부탁이야. 이건 포인트 책 다 읽어. 내가 강의를 안 하더라도.
알겠죠? 예, 올해도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20점에서 30점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 하를 보겠습니다. 13장부터죠. 자본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복합금융상품. 이거는 2차 시험에 내기를 좋아해요, 교수님들이. 예. 그 다음에 리스. 개정된 거는 교수님이 좋아한다 그랬죠. 리스 중요해. 그 다음에 16단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있지? 예, 이것도 중요해요. 예, 나왔더라도 만약에 수익 문제가 내년도에 나온다면 올해 안 나온 주제 중에서 10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주제 6개를 내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건설 계약은 하나.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죠? 예, 종업원 급여도 하나. 그냥 왁구만 외우면 되고, 주식기준 보상은 그냥 하나 칠게요. 예. 내 개인적으로는 주식기준 보상은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다 해줄 거예요. 지역적인 것까지. 예. 그래서 뭐 법인세 회계, 자 별표 2개. 예. 올해 법인세 회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당이익은 별표 하나. 그 다음에 회계 변경 오르시 정도 별표 하나.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별표 2개. 이렇게 쳐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은 안 나와요. 됐죠? 예.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급회계 하는요, 예,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알겠지? 근데 중요도가 복합금융 상품하고 리스, 수익, 그리고 법인세 회계랑 현금 흐름표를 이제 2차 시험 때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 3개보다는 요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죠. 예, 고급회계는 첫 번째가 사업결합인데요. 그건 합병이에요. 합병.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 요것만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2차 시험 때. 다른 거 다 냈는데. 그 다음에 연결회계라고 있죠? 26단원. 그럼 별표 2개.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은 연결회계의 특수주제는 안 나옵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A가 B의 지분을 60% 갖고 있고 B가 C의 지분을 50% 갖고 있으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냥 한 개 기업에 1년치랑 2년치 재고자산만 나오니까 이건 안 봐도 돼요. 이건 회계사 시험 때문에 나오는 거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약정. 자,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분법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2차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32문제 중에 3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환율 변동효과 별표 하나. 그리고 파생상품은 가져가지 마시고, 알겠지? 예. 세무사 고급회계 책에 파생은 없어요. 예. 그래서 파생은 안 할 거예요. 됐죠? 예. 이거 먼저 체크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4 페이지 펴놓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